자, 위험이나 위궤양이나 이거 시험 문제, 위 문제로 직접 나오진 않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아까 우리가 국시 문제를 그 마인드맵을 봤던 것처럼 단지 약물만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시험 문제 기출 빈도가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국시에서 또 되게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랑 위궤양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급성 위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 그게 무슨 질환인지, 그죠? 그 다음에는 원인, 왜 생겼는지, 그죠? 정의가 있고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요. 원인에 근거해서 왜 이 질환이 생겼는지의 발생 기전을 물어봐요. 그럴 때 우리가 원인에 근거해서 이런 질환 설명하는 게 발생 기전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병태 생리를 알아야 되고요. 병태 생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증상, 임상 증상이 발현되죠. 그래서 시험도 지금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병생리 기전을 설명하라. 그렇죠? 올해나도 지금 그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치료와 간호중재죠. 우리는 그냥 치료 및 간호중재에서 치료는 뭐 워낙에 의사가 하는 몫이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큐어가 아니라 케어잖아요. 간호중재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간호중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나 그다음에 시술이 있다면은 그거를 따라 가지고서 저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 설명해주고 저 거기에 따른 간호중재를 해주는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나머지 간호중재는 뭐냐면은 대중간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료와 간호중재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치료는 의사의 몫이지만 거기다가 뭐예요? 원인 해결을 하는 건 치료예요. 우리가 나머지 할 것은 뭐냐면은 힘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간호중재. 그래서 그러면 답안 쓰기가 훨씬 더 쉽겠죠. 증상 알면 알 수 있으니까. 치료는 원인 알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할 때 틀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요. 자, 급성 위염은 알다시피 위점막에 생긴 급성 염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남성한테 많고요. 50에서 60세 후반하고요. 주로 흡연, 음주자에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흡연이나 음주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나이다. 그럼 기본이 뭐겠어요? 이것이 유발 요인이자 그렇죠? 위험 요인에 들어가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원인 및 위험에서 보면은 올해 기출됐던 문제이죠. 왜 19, 30분 후에 이 약을 투약하냐? 그렇죠? 그래서 비스트레스성 항염제를 갖다가 사용을 할 때, 그 다음에는 강심제, 항암제,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는 아스피린, 그 다음에 알코올, 식중독, 심한 신체적인 스트레스, 외상, 다량의 차, 커피, 자극성 강한饮료, 뜨거운 음식, 독성 또는 부식성 물질을 섭취할 때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알다시피 위 점막은 위를 보호하는 그쵸? 그 뮤신이라는 물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점막이 자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위점막이 자가 분해되는 것을 방어하는 방어막이 떨어졌을 때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제 위염이 발생을 하겠고 그 대표적으로 방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병태 생리 프로스타글란딘은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나 화학적 자극에는 보호 기능이 없고 점막의 방어 기전이 세균이나 자극성 물질에 의해서 파괴돼서 보통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병태 생리 이런 거 나올 만하죠. 위험 발생에 대한 병태 생리를 설명하라. 병생리 기전을 설명하라. 자, 위 점막이 위신이란 물질에 의해서 어때요? 보호받고 있어요. 근데 위 점막의 방어 기능이 깨진 거죠. 알다시피 위에는 강산이 있잖아요. 폐하 이 정도의 강산만 생각해도 벌써 부시간이에요. 그러니 위 점막에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방어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모든 GI의 문제는 GI의 기능이 떨어진 증상이 생기겠죠. 질환들은. 그렇죠? GI 기본 기능이 뭐예요? GI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 인체에 붙어 있는 소화기계의 기본 기능은 뭐냐면은 저장, 소화, 흡수, 배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능이 떨어지겠죠. 특히나 위에 염증이 생겼으니까는 뭘 못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욕 부진과 함께 오심, 자극되면서 구토 증상이 생기겠고요. 당연히 염증에 그죠? 통통을 갖다 감지하는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 발열, 때로는 그죠? 점막을 갖다가 이제 손상받게 되면 점막이 있고 점막 하가 있잖아요. 점막 하에는 이제 다 혈관들이 배슬이 와 있겠죠? 거기까지 해서 염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스멀스멀 이제 거의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는 토열의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설사, 위장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무통성 출혈 발생도 가능하다. 아스피린이나 비스트로성 항염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할 때 출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약물 투약할 때 기본 우리가 설명해 줄 것이 뭐냐면은 출혈 증상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진단 검사로서는 과거력, 투약이나 시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위내시경이나 바이옵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시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점막적으로 그렇죠. 염증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염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어때요? 점막하까지 뚫고 들어가겠죠. 그때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궤양까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염이다, 위궤양이다는 것은 더 심해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염이 생겼다고 바이옵시 통해서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하는 김에 이제 위암을 갖다 확인하거나 궤양을 확인하는 김에 했을 때 진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치료 및 간호중재. 일단 아까 치료 및 간호중재는 뭐라 그랬어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면 원인을 해결해 줄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힘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간호를 해주는 거죠. 그 관점 갖고 생각을 해보면 토하는 게 심하면 항구토제를 그쵸? 그 다음에는 위가 쓰리다고 하니까는 산을 갖다가 조금 중화시켜줘야 되겠죠? 제산제를.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3분비를 촉진하니까 히스타민 분비 기량제를. 그쵸? 그 다음에 사이토텍 같은 약물 투약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넌스테로id 안티인플라메토리 투여가 원인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복용을 중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이토텍 투여를 해서 위점막을 일단 보호를 해준다. 오신구토가 사라질 때까지는 MPO 취해주고요. 위장간의 모든 거는 일단은 GI 레스트. GI가 쉬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가면 계속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GI 레스트를 시켜주고 필요하면 이제 IV 해서 정맥 영양 공급해주고요. 출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엔지튜브 해가지고서 이제 석션을 해주면서 그쵸? 콜드 셀라인 갖고 또 이리게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혈을 도모해주고 증상이 사라지면 서서히 정상 시기를 갖다가 섭취하도록 해주고 처음에는 하루 4내지 6회씩 소량의 식사를 권장해준다. 그러니까 보통 음식에서 보면은 자극성 있는 음식은 다 피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게 좀 가라앉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노말로 돌아오면 되겠죠 시기는. 그 다음에는 피할 것. 양념 강한 위에 염증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해줘야 되겠고 카페인, 그 다음에 알코올 이런 거 다 피해줘야 되겠죠. 과식도 피해주고 담배도 일단은 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게 되면 또 3번배를 촉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급성 위험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만성 위험을 생략갔다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만성 위험이 이제 염증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가 많죠. 염증이 조금 음식을 좀 조심하면은 괜찮았다가 다시 또 음식이나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또 생기죠. 이 반복되는 과정에 뭐가 생길 수 있겠냐면 위축성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위축성 위험에서 보면은 위점막이 점점 비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점막이 힐링이 제대로 어때요? 노멀셀로 힐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로시스로 자극하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비유되어 올라오겠죠. 충혈이 있지만 얇아지고 위축되고요. 벽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내적 인자 같은 게 분비가 이 점막세포에서 분비하는 내인자 같은 게 분비가 줄게 되면은 나중에는 바이타민 B12 분비 같은 것도 안 돼서 악성균열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위축 때문에 위산 분비도 저하되게 되면 이제 위암의 주된 유발 요인인 무산증까지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염은 어때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간호중재, 만성위염은 다 생략하다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시고 자, 소화성 궤양을 보도록 하죠. 자, 소화성 궤양, 위산의 펩신에 의해서 위장, 유문부, 십이지장, 식도 등의 점막벽 침식으로 궤양을 형성하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화성 궤양은 소화기관에 생기는 궤양인 거죠. 그래서 식도는 워낙에 우리가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고요. 여기는 위산도 분비하지, 산을 분비하지 않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도는 어때요? 그냥 음식물의 통로이기만 하지 뭔가를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식도에 지금 염증이 생겨서 궤양까지 생기는 경우는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위에 있는 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토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도는 그래서 생길 수 있겠고 또 십이지장하고 연접부에
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궤양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옆에 보시면 지금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또 호발 부위를 갖다가 A, B, C, D 나누고 난 다음에 저 위궤양의 호발 부위, 심장궤양의 호발 부위, 다음 중 뭐 위궤양의 호발 부위에서 기억, 니은, 재울, 이은 뭐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뭐 제일 뭐 전체 수학성 궤양 중에서 가장 흔한 젊은 사람한테 가장 흔한 궤양의 후발 부위가 어디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잘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에서는 크게는 위궤양과 심장 궤양이 있다. 위궤양이 아까 거기 생기는 후반부 부위가 있죠. 거기가 호발 부위고요. 유문부의 무력으로 전액 생성이 감소가 되고 담즙이 역류가 되면 위점막 방어벽이 손상이 되면서 보통 생길 수가 있다. 12장 궤양은 위하고 12장 연적 부위죠. 거기에 궤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되게 높은 위산 분비가 특징이에요. 또 빠른 가스트릭 엔터핀, 그러니까 빨리 위가 비워지는 것이 특징인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산분비 자극은 단백질 많은 음식, 칼슘, 위주신경 자극에서부터 올 수가 있다. 12장 궤양. 스트레스성 궤양은 우리가 보통 뭐 심한 화상을 입었거나 또 메이저 보통 오피를 했다거나 손상을 받은 경우에 생기는 게 스트레스성 궤양이죠. 그때 이제 산분비가 많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 스트레스성 궤양은 시험 문제 2번 나왔었어요. 컬링 얼서, 쿠싱 얼서. 컬링은 메이저, 그러니까 큰 화상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쿠싱 얼서는 두부 손상이나 또는 OP 같은 거 아주 큰 OP를 받았을 때. 그것도 인체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알고 있는가 물어봤던 시험 문제가 있었고요. 약물 미도성 궤양은 생략 갖다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화성 궤양 일으키는 위험이죠. 위험 요인이죠.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뻗는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은 헤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증이죠. 그래서 이제 H 파이로리 감염증인데 이 H 파이로리는 아주 상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균이죠. 이것이 중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서 서식하는 병원균이고요. 12장 궤양 환자의 90%에서 위궤양 환자의 70%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거 혹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세요? 하는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좀 소화가 안 되고 좀 신트림이 나 그런 정도의 자각 증상만 갖고 있잖아요. 더부룩하고. 근데 보통 검사를 해보면은 H5로리 감염증이 많대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놔두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궤양에서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H5로리 감염증을 한 40대 이후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비스트레스성 항염제 사용 때문에 생길 수가 있겠고 졸린거 앨리슨 신드롬일 때 생길 수 있겠죠. 췌장의 섬세포에서 발생하는 가스트리노마이에서 가스트린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어 발생하는 12장 공장의 궤양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겠고요. 기타 가족력도 갖고 있고 또 혈액형에서 보면은 O형 그 다음에는 흡연, 알코올, 식이, 스트레스, 만성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화성 궤양은 앞에 있던 위험의 요인에다가 플러스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면 점막하까지 침범되면 궤양이고요. 위염은 보통 스카가 많이 남지 않는 편이거든요. 가비형 경우는 표재성이 많아서. 근데 위궤양 같은 경우는 스카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심한 또 반복되는 위험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수화성 궤양의 위험률까지 받고 병태생리 위산분비 과다냐 아니면 점막방어 인자의 파괴냐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위산분비가 과다해서 궤양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 요인은 위의 확장, 단백질의 존재, 미주신경 활동 그다음에 아세치콜린 같은 약물, 히스타민, 가스테린 같은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또 운동성이 증가돼서 생길 수가 있는데 위 배출 속도가 증가해서 단백질이 위산을 중화하기 전에 위산이 대장으로 빨리 넘어갈 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음식물이 위에 있으면서 어때요? 거기에서 중화가 돼야 되는데 중화되지 못할 때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가스트릭 엠피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음식물의 점도나 양이나 물리적 상태 같은 것들 또 음식의 유미집 상태, 그다음에 수용력, 운동, 약물, 정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위산 분비가 과다할 때 소화성 궤양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만드는 것이 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점막방어 인자를 파괴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때 생길 수도 있겠죠. 정상적으로 위벽은 위점막 방어 인자가 자가 소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점막 방어 인자가 파괴되고 뮤신 같은 거
산과 펩신이 점막을 통해 조직으로 들어가서 보통 궤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까 H. 파이로리가 요소 분해, 효소 생성에서 염증 발생 유발을 하는 게 제일 많다고 얘기를 했었고, 프로스타글란딘이 정상적인 점막의 방어기제 유지에 필수이지만 아스피린이나 그 다음에는 넌스테로이드 안티인플라메토리 드럭에 의해서 합성이 방해가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올해 기출연도 문제처럼 30분 후에 우리가 묵도록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가 점막세포의 재생률 감소를 유발해서 그래서 점막방어 인자 파괴 때문에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병제 생리를 갖다가 크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눴네요. 위산분비가 과다해서 그러냐 아니면은 점막방어 인자가 파괴돼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임상 증상을 잠깐 볼게요. 임상 증상에서는 소화성 궤양하고 위궤양하고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이 시험 문제. 국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기출만 봐도. 그래서 12장 궤양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위하고 12장 연적 부위죠. 자,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 위궤양은 위저부에 아까 성만부에 주로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12장 궤양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표재성이고 둥글거나 원추형인데 위궤양은 침투성이고 원인은 12장 궤양은 과도한 산분비가 원인이다. 자, 이게 중화되기 전에 어떤 12장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다 흩어지는 거죠, 점막들이. 반면에 위궤양은 주로 방어 능력의 감소 때문에 생긴다. 아까 원인을 크게 두 가지, 병제 생리를 두 가지로 봤죠. 위산 분비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면 점막 방어 인자가 파괴돼서 그러냐. 주로 위궤양은 그런 뭐 원인이 점막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파괴돼서 그런 거고, 반면에 12장 궤양은 위산 분비가 과도해서 생기는 거구나. 주 원인을 그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12장 궤양은 위산 분비가 증가되고요. 위궤양은요 반대로 감소가 되는 특징을 또 갖고 있다는 거죠. 호발 연령은 주로 12장 궤양은 젊은 남자, 아주 활동에 있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남자한테 많고 폐경기 이후의 여성한테 흔하고요. 위궤양은 주로 나이가 든 사람들, 50에서 60세 여성한테 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통증, 12장 궤양은 우측 상복부에 12장이 있는 연접부이니까 우측 상복부에 통증이 있는 반면에 위궤양은 아까 소만부였었죠. 좌측 상복부 쪽으로 통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장 궤양의 특징이죠. 언제 아파요? 속이. 공복시. 그렇죠?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비어지는 시간이죠. 식후 2 내지 3시간에. 그 다음에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는 12장 궤양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또 제산제를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죠. 왜냐면 산이 중화되니까. 그럴 수 있겠고 등이나 흉부로 방사될 수 있다. 반면에 위궤양 같은 경우는 좌측 상복부 통증으로서 음식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거죠. 먹고 났더니 배가 아프다. 그리고 구토로부터 완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제산제를 투여할 때 효과가 없는 것이 이제 위궤양이다. 오신구토, 생략, 재발률 다 높고요. 합병증으로 12장 궤양은 굉장히 합병증이 많죠. 위궤양도 마찬가지인데 출혈, 천공, 폐색이 되겠죠. 기출 그쵸? 국시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합병증을 물어보는데 궤양이 생기게 되면은 점막하를 넘죠. 점막하를 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육층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알다시피 큰 혈관들이 있는 곳이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흔한 합병증이 출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특히나 12장 궤양 같은 경우는 출혈되는 형태가 주로 멜레나의 형태로 대변에 섞여서 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근육을 뚫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뭐예요? 장관막이잖아요. 장관막을 뚫으면 이제 뭐예요? 천공이죠. 그렇죠? 천공되면 복막은 가능성이 또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폐색은 12장 궤양이나 소화성 궤양은 치료를 받으면은 완화가 될 수 있죠.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워낙 이게 깊게 훑어서 그쵸 들어갔기 때문에 침투가 됐기 때문에 정상 조직으로 잘 대치가 안 되고요. 자그마한 거기에 섬유 조직으로 끼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좁은 길을 막게 되는 폐색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궤양은요. 출혈, 천공, 폐색, 난치에다 암 발생이 높아요. 12장 궤양보다는 위궤양이 암 발생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더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혈될 때 위궤양은 주로 어때요? 토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혈액을 토했다고 혈액을 갖고 얘기할 때 토했냐 아니면은 대변 섞여 나왔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대한 걸 가려내 볼 수 있겠고요. 제산제가 12장 궤양은 효과가 있죠. 상분비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궤양은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 때도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도표. 지금도 국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도표 중에 하나이죠. 자, 그래서 그거 봤고요. 넘어가시고 진단검사 잠깐 볼게요. 일단 신체 검진을 통해서 통증, 복부팽만, 위주의 압통 같은 거, 또 내시경 검사에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위액 검사나 요소 호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대변의 자멸 검사, CBC 검사를 해주고요. 음식 섭취 및 제산제나 통증이 확인 조절되는 거를 갖다가 확인해서 볼 수도 있겠고, 또 진단 검사에서 원인을 갖다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H 바이러리 감염증 확인을 해보기도 하죠. 진단 검사를 한다. 생검을 갖다가 하기도 하죠. 유레이지 검사. 내시경을 통해서 생검을 해서 질이 담긴 유레아에 투여를 해주고 생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주죠. 엘리자 검사를 해서 이뮤노글로빈 G 여부를 혈액에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요소 호흡 검사, 호흡을 통한 카본 양을 측정을 해주고 대변 항원 면역 검사, 대변 검체물에서 H 바이러리를 확인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H 바이러리 진단 검사를 작년도 보니까 다른 학원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이 검사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게 국시에 나왔던 거는 저는 아니고 해서 따로 그렇게 막 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는 요즘 기출이었던 거 중심으로만 좀 봤었거든요.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 내과적 치료. 일단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가 있는 거죠. 내과적 치료라는 게 뭐예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 식이, 약물, 대중간호를 해주면 되겠고, 이게 안 될 때 이제 어때요? 외과로 보내서 OP를 해주는 게 외과적 치료죠. 그러니까 외과적 치료는 그럼 뭐겠어요? 자르는 거죠. 그렇죠? 자르는 게 되겠고, 그럼 내과적 치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간호중재가 되겠죠. 이런 내과적 치료에 기출되었던 문제에 예를 들면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치질. 치질도 내과적 치료, 외과적 치료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치질도 세가지고 출혈되거나 너무 많이 튀어서 일상생활에 힘듦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건 외과적 치료죠. 그래서 시험 문제다 옛날 기출냈던 문제가 치질은 내과적 치료가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럼 OP를 제끼는 거죠. 그리고 내과적 치료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죠. 첫 번째가 약물요법을 취해준다. 자, H 바이러리가 나왔어요. 검사를 했더니. 그럼 뭘 해주면 돼요? 항생제를 투약하면 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산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약물을 투약할 수 있겠죠. 히스타민 수용체, 차당제, 기출되었던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다 이게 여기 들어가는 약물들이죠. 그래서 히스타민은 우리가 천식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항콜린제를 투약할 수 있겠고요. 항콜린제, 그럼 콜리너직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드레널직은 교감신경, 콜리너직은 부교감신경.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안티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교감신경계면 뭐가 돼요? 기본이. 산분비를 억제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신경계 가면서 다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스타글란딘 제제, 아까 나왔던 사이토텍 같은 약물을 투약해주고요. 치침시에 보통 이런 약물을 투약을 하는데 산분비 억제제, 치침시 투약을 하고 이 약물 사용하는 것은 조금씩은 좀 다르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산제를 투약하시는데 제산제의 양리작용은 뭐예요? 산을 중화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냥 제산제 양리작용은. 산을 중화한다. 그래서 암모니um 제제도 있고 마그네슘 제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되었던 2014년도 문제의 암포젤은 뭐예요? 대표적인 알루미늄 제제잖아요. 네? 네. 마그네슘 제제의 대표적인 약물은 밀커브 마그네시아 같은 거. 우리 암포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암포젤은 알칼리성 물질이죠. 마그네슘도 알칼리성 물질로서 산에 가서 산을 중화하는 게 양리작용이에요. 그거 하나. 자, 그런데 알루미늄 제제 같은 암포젤은 어떻게 해요? 산을 중화하고 난 다음에 장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대변을 갖다가 뭉치게 하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뭐가 생기냐면은 변비증이 흔하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이드 이펙트로. 반면에 밀커브 마그네시아는요. 위에서 산을 중화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장을 자극해서 설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밀커브 마그네시아 같은 경우를 뭘로도 많이 써요. 대변 완화제로도 지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암포젤, 밀커브 마그네시아 이거 다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합성제가 나온 거죠. 그게 미란타. 그래서 산을 중화하고 난 다음에 박으면 되는 거죠. 그 약물이 미란타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산을 중화하고 펩신 활동을 감소시킨다. 중요 액션은 산 중화. 식후 1시간, 3시간 취침 시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제산제는 식후 1시간. 그러니까 산 분비가 많을 때 투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 3시간 취침 시 복용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위점막 보호제를 갖다가 투약할 수도 있겠죠. 스크라피에티 같은 약물, 비스무스 같은 약물을 투약할 수 있죠. 투약 30분 이내 다른 약물은 주지 않도록 한다. 그것도 양리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 시험 문제에 기출되었던 거, 거기 지금 나오는 3분비 억제하기 위한 약물, 시메티린, 라이티린, 파모티린 같은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기출됐고요. 제산제 기출되었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양리작용에 대한 거는 기본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식이요법이다. 일단 모든 음식을 먹게 되면 어때요? 위에 가서 있게 되기 때문에 기본을 심한 경우는 일단 NPO를 취하긴 하지만 여기 식이요법에서는 비워지게 되면 3분비가 많을 때는 또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NPO를 취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해요. 소화성 궤양. 그래서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술과 담배를 피하고 위산을 증가시키거나 위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물을 다 피해주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커피, 우유. 우유는 당장은 산을 중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다시 3분배를 촉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쓰지 말도록 하고 크림 시기도 하지 말도록 할 것. 저 이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서 위산을 중화하고 취침 시 간식은 통증을 유발시키므로 피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환경적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규칙적으로 식사, 운동,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현대에 들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갖다가 피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나 그 다음에 점막 기능 갖다가 파괴하는 약물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 자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주하고 흡연을 피하도록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봤고요. 맥가적 치료를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합병증에 출혈, 청검, 폐색이 있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오피를 해줄 수가 있는데 미주신경 절제술을 할 수 있겠죠. 미주신경 절제술, 위산분비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문 성형술, 유문을 조금 넓혀지면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십이지장, 위 십이장 문합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위를 조금 잘라내는 경우 있죠. 빌루스 원 같은 거 한 경우는 12장이랑 그냥 붙여주는 문합술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공장 문합술은 아까 했던 것처럼 빌루스 2로 3분의 2 정도로 광범하게 잘라줬을 때 12장으로 해주면 어때요? 음식물이 내려가지를 잘 않는데요. 그래서 12장 끝은 스탬프로 남겨놓고 왜냐면 거기에는 담즙하고 췌장액이 나오는 오리발약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지 않고 그냥 인체 안에 해박제로 놔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공장하고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공장 문합술을 해준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여기서 보시고 자, 수술 후 합병증 변형부 궤양이나 출혈이나 알칼리 역류성 위염, 급성 위팽만 영양 문제 생길 수 있겠고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제 흡수가 되거나 제거가 돼서 그다음에 위공장간 루, 피스툴라가 형성될 수 있겠고 유문이 폐색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급성 이독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다. 몇 번 나왔어요? 2, 4, 6, 8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모의고사 때 얼리덤핑에 대해서 증상을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발현되는 기전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죠. 섭취된 음식물이 적절히 섞이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소화 과정이 결여된 상태로 공장으로 급속히 내려가는 증상. 수술 후 몇 주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고농도의 탄수화물이 위에서 소화되거나 희석되거나 되지 않고 공장 내로 직접 빠르게 들어옴으로써 발생을 하고 증상은 허약, 환기증, 발한, 빈맥. 여기 지금 이거는 어떠하냐면은 두 가지를 다 섞어놔 버린 상태예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얼리하고 레이덤핑으로 나누죠. 얼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기전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해요. 음식물이 위에서 섞이지 않고 또는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장액이 빨리 넘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장액의 특성은 혈관에서 수분을 조직에서 끌어올려고 하겠죠. 그러면 혈관 입장에서 보면 수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저혈량성 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얼리 덤핑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레이트 덤핑. 그거는 식후 30분 정도에 생기는 거. 자, 그 다음에 레이트 덤핑은 뭐냐면은 고장액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고장액이 또 어때요? 기본적으로. 고농도에 주로 글루코즈 갖다가 그쵸? 많이 이제 함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탄수화물을. 그러면 이게 흡수가 빨리 되겠죠. 흡수가 빨리 되게 되면 뭐가 돼요? 혈중의 당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체는 빨리 또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빨리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바람에 반대로 어때요? 저혈당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리 덤핑은 저혈량, 레이트 덤핑은 저혈당.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후 두 내지 3시간 후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각각 나눠서 설명들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하죠. 빠른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면 이게 없어지고요. 인체가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3개월 정도에 없어지고 많게는 1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고 처음에 이제 빌루스2를 받은 사람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OPU 합병제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급성 이동 증후군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급성 이동 증후군의 관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원인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장액을 빨리 먹어서 그 다음에 빨리 흡수가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는 이제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할 것,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수분이 적은 식사를 하도록 할 것. 이해되세요? 그렇죠? 저탄수화물 해야 되겠고요. 수분이 적은 식사를 해줘야 되겠고 또 고단백, 고지방, 그 다음에 식전 1시간 그러니까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수분이 적은 식사를 해주고 식전 1시간, 식후 2시간 동안은 수분 섭취를 제한할 거. 빨리 넘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음료를 피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컨번트 포지션, 세미 리컨번트 체위에서 식사하도록 할 거. 그 다음에 식후에는 어느 쪽으로 누워야 돼요? 내려가는 거를 약간 늦게 해줘야 되니까 반대편으로. 저 왼쪽으로 그냥 눕도록 해야 되겠죠. 해박적으로 반대편. 왼쪽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눕도록 해주고요. 약물 같은 걸 투약해서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급성 이동 증후군이 시험 문제에 국시에 잘 나오니까 어때요? 간호중재도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엮어서 같이 공부할 것들이죠. 소화성 영향에 따른 합병증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위험을 잠깐 보도록 하세요. 가스트릭 캔서. 자, 원인은 앞에서 공부했었던 위험이나 위궤양하고 맥을 다 같이 해요. 자,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은 암 발생을 일으키는 흔한 요인들 있죠. 환경적 요인이나 음식적인 요인들. 탄 음식을 먹었다, 자극적 음식을 먹었다, 심하게. 이런 것들이 다 위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병태 생리를 잠깐 보죠. 위암은 점막층에 가장 빈바르게 나타나고요. 전이는 췌장으로 직접 또 림파계를 통해서 혈액으로 간이나 폐나 뼈에까지 전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암의 생기는 가장 흔한 종류가 뭐냐? 서남이에요. 90%가 서남이고요. 시험 문제 이런 걸 잘 물어보더라고요. 종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림파종의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위암이 생겼어요. 임상 증상 안 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부위에 생긴 암 증상은 뭐냐면 다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볼 필요 없겠죠. 당연히 위암 생기면 소화가 안 되겠고, 오심구토 생기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증상은 그쵸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암이니까 어떻겠어요? 체중 감소 같은 거 따르겠죠. 그렇죠? 뒤조직을 침범하기 시작하게 되고 확 퍼지게 되게 되면은 빈혈 같은 거 생기겠고요. 그러면은 폐암의 중요 증상은 뭐예요? 암의 중요 증상은 폐 중요 증상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 기침하고 호흡곤란이잖아요. 객단 많아지겠고. 그렇게 해서 모든 기관의 증상은 따로 안 볼게요. 암은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인, 그 다음에는 병태 생리에서 보면은 주로 어떤 종류가 많은지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위암의 호발 부위 갖다가 봐두시고요. 자, 진단검사를 보죠. 최근 들어서 자꾸만 진단검사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일단 건강력이나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상부 위장관 촬영도 하고요.
위내시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학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옵시를 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겠고, CT도 찍고요.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혈청 아밀라제나 암 지표 같은 검사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봤듯이 전립선 암의 지표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종양 표지자. 그러니까 종양 표지자 나오는 거는 다 체크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CA, 그 다음에 CA99 같은 것들이 중요. 자, 표지 검사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치료, 그거는 다 생략 갖다 하도록 할게요. 합병증, 생략, 급성 이를 관리.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가 대표적인 우리가 위질환들을 같이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